오늘은 145페이지 할 차례이지. 먼저 어떤 전구체 물질이 중간 산물 1을 거쳐서 중간 산물 2 생성물로 전환된다라고 가정하면 세포는 생성물이 필요하니까 만들 것입니다. 항상 세포는 최적의 상태가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야생형 상태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돼. 즉 이 세포가 생성물을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또 그러면 공생을 할 때는 주지 않냐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알겠지. 가장 보편적인 상황만 가정을 하자. 그렇다면 이 세포는 현재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너무 적게 만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너무 적게 만들게 되면 자기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이겠지.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에너지 낭비가 심하니까 다른 개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가장 적절한 양만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효소 A가 있고 효소 B가 있고 효소 C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때 효소 A, B, C에 대한 것은 여기 이 물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이 효소는 하나의 단백질이다가 아니라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효소 A이다라고 한 거야. 알겠지?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 또한 마찬가지 하나의 유전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들에 대한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따라서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변이가 일어난다라면 이 대사는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사가 중단되니까 생성물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얘는 생장하지 못한다가 되게 되겠지. 너무 쉬운 내용이지, 그지? 대표적인 생화학적 경로에 대한 예로서 티로신의 대사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페닐알라닌의 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먼저 아미노산이 합성이 될 때는 페닐알라닌이 먼저 합성이 됩니다. 페닐알라닌이 합성이 되어서 이 페닐기가 알코올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알코올은 하이드록실기를 한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는 페닐알라닌이니까 이름을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면 돼. 이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로신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은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라고 불러도 되고, 알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 다시 한 번 더 하이드록실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드록실기를 두 개를 가지지 디하이드록시, D는 DI입니다. 두 개란 뜻입니다. 두 개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는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기화학은 이와 같이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하나의 단어에 대한 길이가 너무 기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준 거야. 근데 우리는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너무 길이가 기니까 얘는 약자를 쓰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선호하는 것이고 유기화학을 하는 놈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을 약자를 도파라 합니다. 이 도파가 여러 대사를 거쳐가지고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사 경로는 티로신이 아미노기 전이 효소에 의해서 하이드록시 페닐피루브산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 하이드록시 페닐피루브산이 호모겐티세이트라고 하는 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호모겐티세이트가 이산화효소, 옛날에는 옥시게나제와 옥시다제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자 할 때 이때 옥시게나제는 분자당 산화제가 뭐라 그랬지? 2분의 1 O2라고 했지, 그치? 2분의 1 O2니까 실제 세상에 2분의 1 O2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O2 한 분자가 산화시킬 수 있는 분자 수는 두 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양체가 하나의 O2를 이용을 해서 두 분자의 유기물을 산화를 시키는 거야. 보통은 디옥시게나제의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디옥시게나제를 이산화효소라고 분석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어쨌든 효소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호모겐티세이트가 산화가 되게 되면 퓨마릴 아세토아세트산으로 전환되게 되고 얘는 가수분해가 되게 되면 퓨마르산과 아세토아세테이트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도파가 얘는 여기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고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아미노산이지, 그지? 대신 아미노산인데 얘는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비표준 아미노산이라 하면 되겠지. 이 비표준 아미노산인 도파가 먼저 이 자리가 탈카르복실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카르복실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아미노산이라 하면 안 되겠지. 얘는 아민이지만 카르복실산은 아닌 것이니까 이 아민 이름을 도파민이라 합니다. 도파아민이라는 뜻입니다. 도파민이 여기에 CH2가 있지. 근데 분자식 못 외워도 돼. 여기 CH2가 있지. 이 H가 다시 또 산화가 되게 돼. 그러면 알코올이 되겠지. 세 개의 알코올을 가지는 트리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트리올 이름이 놀에피네프린, 가짜란 뜻입니다. 먼저 에피네프린이 먼저 발견되게 되고 에피네프린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가짜라 해서 이름을 놀에피네프린. 얘는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이라고 하는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 해서 상표명을 아드레날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 동의어야. 놀에피네프린, 놀아드레날린은 동의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도파민이 알코올화되게 되면 놀에피네프린이 됩니다. 이 놀에피네프린이 여기에 탈카르복실화가 일어났잖아. 이 탈카르복실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아미노기에 아민이 이제 메틸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메틸 놀에피네프린을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요. 근데 이름을 놀에피네프린을 먼저 지었는 것이 아니고 뭐를 먼저 지었는 거예요? 에피네프린을 먼저 짓고 에피네프린이 탈메틸화되게 되면 놀에피네프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우리 몸에서의 대사는 놀에피네프린이 먼저 만들어지고 에피네프린이 뒤에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관찰할 때는 뭐를 먼저 관찰했다는 얘기야? 에피네프린을 먼저 관찰하고 이후에 놀에피네프린을 뒤에 관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놀에피네프린이 메틸화되게 되면 에피네프린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얘는 메틸 놀에피네프린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지? 이것이 이제 에피네프린이 생성되는 대사 경로가 되게 됩니다. 놀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의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물론 나중에 동물 생리학하면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에피네프린은 대략 한 80% 정도가 분비가 되게 되고 나머지 20%는 놀에피네프린의 형태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을 하지 않고 호르몬이라 해야 돼.
근데 교감신경의 저루섬유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 해야 돼. 똑같은 분자야. 똑같은 간단한 유기분자인데 어디에서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부신수질에서 분비가 되면 부신수질 호르몬이라는 것이고 교감신경의 저루섬유 말단에서 분비가 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거야. 부신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80%가 뭐라고? 에피네프린. 만약에 부신수질 호르몬을 한 단어만 적으면 무조건 뭘 적어야 돼? 에피네프린을 적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부신수질 호르몬 이퀄 뭐라고 외운 거야? 에피네프린이라고 외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여기가 되고 아는 척하면 안 돼. 노르에피네프린도 분비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생물의 이론은 뭐라고? 모델을 가는 것이고 모델 파이의 원칙은 보편성, 단순성, 인지도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교감신경의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면 에피네프린은 부신수질 호르몬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부신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 없다. 부신수질에서 분비가 되게 된다. 그런데 한 단어를 적으라. 무조건 뭘 적어야만 된다. 에피네프린을 적는 것이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특히 비표준 아미노산 중에 신호분자로 작용하는 우리 기본할 때 대표적인 것이 가바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을지 그지? 이 가바도 마찬가지고 도파민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이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서 이들은 척부 억제에 관여하는 것이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특히 도파민의 경우에는 중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중뇌의 영역 중에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중뇌 흑질에서 중뇌의 흑질에서 도파민 생성세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을 파킨슨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움직임에 대한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티로시나제이면 이 티로시나제가 결핍이 된 것, 이것을 백색증이라 합니다.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를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하니까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피부색을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비뇨 혹은 백색증이라 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는 이름을 외워야만 돼. 이 효소 이름을 페닐알라닌 히드록실화 효소라 합니다.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라제가 결핍이 되게 되면 얘를 페닐케톤 요증이라 합니다. 약자를 PKU라고 적는 것입니다. 호모겐티스산 이산화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얘를 알카톤 요증이라 합니다. 다행히 알카톤 요증의 경우에는 이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체내에 호모겐티세이트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돼.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몸 속에는 산소의 농도가 낮아요. 대기는 산소의 분압이 높지만 우리 몸 내부는 산소의 분압이 매우 낮지, 그지? 또한 대기는 CO2의 분압이 낮지만 우리 몸 속은 CO2의 분압이 높지. 산소의 분압이 낮기 때문에 호모겐티세이트가 체내에서는 상하되지 않은 상태가 되게 돼. 그래서 알카톤 요증은 크게 큰 증상이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성인에서 알카톤 요증인 환자의 이상적인 증상들이 보고는 되어 있어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카톤 요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대신 이제 체내 호모겐티세이트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것이 이제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게 돼. 배설되게 되면 산소와 만나게 된 거지. 산소와 만나면 얘는 빠르게 상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하가 되게 되면 검은색 물질인 알카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알카톤 요증이라 하고 혹은 흑색 요증이라 하기도 합니다. 검은색 오줌을 눈다 해서 흑색 요증이라 합니다. 배울 수 있겠지? 티로시나제가 결핍이 되면 백색증이 되게 된다. 페닐알라닌 히드록실화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페닐케톤 요증이 되게 된다. 호모겐티스산 이산화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알카톤 요증이 되게 된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페닐알라닌 히드록실화 효소가 결핍이 된 것. 이 효소가 결핍이 된 질병을 페닐케톤 요증이라 한다. 페닐케톤 유레아라 해서 줄여서 PKU라 합니다. 페닐알라닌 히드록실화 효소가 결핍이 되니까 체내에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증가가 되거나 혹은 이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페닐알라닌의 대사산물들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때 페닐알라닌에 대한 대사산물이 페닐피루베이트라든지 페닐피루베이트가 환원되게 되면 피루부산은 젖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닐기를 가지는 락테이트, 젖산. 산화가 되게 되면 피루베이트는 우리 몸에 산화가 되면 뭐가 되지? 아세트산으로 산화가 되게 되지. 그래서 페닐기를 가지는 아세트산이라 해서 페닐아세테이트 등과 같은 물질들로 정환되게 됩니다. 실제 우리는 이와 같은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페닐알라닌을 만드는 것인데 대사 자체가 가역적인 반응이니까 이것의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역으로 이 물질들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페닐알라닌의 대사산물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독성을 가지는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에 대한 농도가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대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 중에 앞에서 우리가 세포 호흡할 때 피루부산은 케톤이라고 했지, 그렇지? 케톤이면서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 페닐기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얘를 페닐케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페닐피루부산은 페닐케톤 중에 하나의 물질인 것이지 페닐피루부산만을 페닐케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 페닐케톤은 뭐라고? 하나의 분자가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케톤 화합물이면 전부 페닐케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 페닐케톤이 오줌을 통해서 배설된다 해서 이 질병에 대한 질병명을 뭐라고 지어준 거라고?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지어준 거야. 페닐알라닌이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페닐알라닌도 필수 아미노산이고 티로신도 필수 아미노산이야. 필수 아미노산이란 말은 어떤 뜻이지?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티로신으로 전환되지 못하니까 체내의 티로신의 농도는 감소가 되게 됩니다.
티로신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티로신은 여러 물질들을 합성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재료로 이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 C와 같은 도파민이라든지 놀레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과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물질들이야. 그러면 티로신의 농도가 낮으면 우선적으로 이들 물질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에 더 먼저 사용되어야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 합성에는 참여하기에는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티로신이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돼. 대신 조금 전에 했던 티로신화제가 결핍이 되는 것은 아예 멜라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얘는 반응물의 농도가 낮으니까 생성물이 적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구분할 수 있겠어. 그래서 백색증의 경우에는 머리 전체가 하얀 거지, 머리카락이. 근데 이 경우에는 머리카락 전체가 하얀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분 세치가 많이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몸 전체가 하얀 백색증이 아니고 그냥 색소를 남들보다 적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빨리 세어버린 거지. 그리고 이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구분할 수 있겠어? 어쨌든 티로신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멜라닌의 수치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세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기본할 때 우리도 했지 싶은데 앞에서 세포학에서 타이트 정션할 때 밀착 결합이 어떤 현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그랬지? 여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밀착 결합이 있으면 여과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밀착 결합이 없으면 여과는 일어날 수 있다 그랬지. 밀착 결합이 발달되는 곳이 혈관의 내피세포와 상피세포인데 상피세포 중에서 특이적으로 밀착 결합이 없는 대표적인 것이 몸원 주머니 상피를 구성하고 있는 족돌기세포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 몸 밖으로 유일하게 여과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지. 또 하나가 혈관 내피세포는 밀착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특이적으로 모세혈관 내피세포는 밀착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지. 그래서 혈관 동맥이나 정맥은 내피세포들이 밀착 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과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모세혈관 내피는 밀착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여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조직과의 물질 교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특이적으로 모세혈관임에도 불구하고 뇌와 척수에 있는 모세혈관은 혈관 뇌장벽이라 해도 된다 했고 뇌혈관 장벽이라 해도 된다 그랬지. 이들은 내피세포이지만 뭘 가지고 있다? 밀착 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지? 그래서 뇌 그리고 척수의 모세혈관에서는 여과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과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혈관 내피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포도당이 되었든 아미노산이 되었든 이들은 내피세포 막을 통과해야만 돼. 이때 내피세포 막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통과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러면 내피세포 막을 통과한다는 말은 무엇이 있어야만 돼? 운반체가 존재해야만 되겠지, 그지? 이 운반체의 경우에는 능동수송도 필요할 것이고 수동수송도 필요할 것인데 능동수송이 되었든 수동수송이 되었든 아미노산과 같은 큰 분자의 경우에는 이들은 전부 운반 분자가 운반체와 상호작용한다 그러지. 리간도로 작용한다 그러지, 그지? 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혈관 뇌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내피세포 막에 있는 운반 분자를 통과해야만 돼. 이때 운반 분자를 통과할 때 운반체가 한 종류의 즉 페닐알라닌 운반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운반체가 페닐알라닌도 통과시키는데 다른 아미노산들도 통과시킨단 말이지.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의 아미노산 운반체가 모든 아미노산들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운반체가 있지만 한 종류의 운반체가 하나의 아미노산만 수송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페닐알라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운반체 우선적으로 결합률은 무엇이 결정하지? 결합률은 투과성. 투과성은 곧 뭐가 되겠지? 친화력이겠지, 그지? 친화력과 또 하나는 농도가 되겠지. 어렵나? 이해가 되겠어? 친화력과 곱하기 농도가 현재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결합할 것인지 결정해준다는 얘기야. 따라서 페닐알라닌 농도가 다른 아미노산들에 비해서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우선적으로 누가 결합하는 거야? 페닐알라닌이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물론 그렇다 해서 다른 아미노산들이 아예 결합하지 못해는 아니겠지. 대신 너무 낮은 확률로 결합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요 화살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거야. 답지에는 책을 읽었다 알겠지?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증가되게 되면 뇌에 필수 아미노산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된다. 혹은 결핍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굳이 이 화살표에 대한 것을 정리하려고 굳이 애쓰지 말자. 한다라면 뭘 가지고 설명하면 된다고? 혈관 뇌 장벽을 가지고 설명하면 된다. 혈관 뇌 장벽으로 인해 다른 아미노산들이 정상적으로 수송되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 필수 아미노산 전체가 다 결핍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필수 아미노산들의 결핍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단백질 합성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단백질 합성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단백질 합성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여기 얘가 농도가 감소가 된 것이지 아예 없다고 내가 얘기한 적 없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시간당 적게 만들어질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단백질이 시간당 너무 많이 만들어져야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뇌에서 단백질들이 시간당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아직까지 뇌가 완전하게 분화가 되기 전 상태인 거야. 우리와 같이 뇌가 완전하게 분화가 된 상태의 경우에는 단백질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때에 비해서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 성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만 문제가 되냐면 뇌가 활발하게 발달할 때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뇌는 신경계는 가장 먼저 형성되기 시작을 해서 가장 늦게 분화가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아 시기에 분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지만 뇌의 분화가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태아 시기와 신생아 시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태아기와 신생아 시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성인의 경우에는 물론 일부 이상 증상에 대한 것은 보고된 바 있지만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문제가 생긴다? 태아 시기나 신생아 시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대신 태아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미노산 농도를 결정하고 자신이 포도당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 시기에는 코티졸이 분비가 안 돼. 지가 뭐 당신생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할 이유가 없잖아. 누가 조절을 해줘? 엄마가 다 해주는 거지. 그래서 태아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이 효소가 결핍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누가 다 해주니까. 엄마가 해주니까.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가지고 태아 시기에는 자기는 효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엄마가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지. 왜냐하면 이 효소가 태아 시기에는 발현되지 않아요.
외유하면 안 되지, 그지? 유전자에 대한 발현 시기에 대한 것은 그냥 관찰 사실에 불과한 것이지 외유하면 안 돼. 무리 쓰면 안 돼, 알겠지? 유전자가 존재한다와 단백질이 있다와 단백질의 활성이 있다는 다 구분해야 되는 거야. 유전자가 있다 해서 무조건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해서 무조건 활성을 가지는 것이 이제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이걸 절대 동시하면 안 돼, 알겠지? 태아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효소 활성이 없어?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지. 효소가 태아 시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의존적인 것입니까? 엄마의 의존적인 것이니까 지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신생아 시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 얘는 이와 같은 이유로 뇌 손상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페닐케톤 요증이 되게 됩니다.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라즈라 해서 페닐알라닌 히드록실 화효소를 약자를 PHA라 하자. 정상인 유전자와 기능이 결핍이 된 유전자. 상모가 이형접합이고 아버지가 이형접합일 때 둘 다가 페닐알라닌 히드록실 화효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태아는 페닐알라닌 히드록실 화효소를 둘 다를 돌연변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생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럴 때 이제 태아 시기에는 산모가 정상적으로 페닐알라닌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페닐알라닌 농도가 정상이야.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되니까 태아 시기에 혈액 내의 페닐알라닌 농도는 정상이다. 그러므로 태아는 뇌 발달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얘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신생아는 자기 스스로 아미노산에 대한 농도를 조절을 해야만 돼. 근데 효소가 없어. 따라서 페닐알라닌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지. 페닐알라닌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뇌 손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어렵나? 이해됐어? 다행히 페닐알라닌은 필수 아미노산이야. 필수 아미노산 농도가 높다는 말은 많이 먹었다 이겠지. 그래서 페닐케톤 요증은 페닐케톤 요증인 것만 먼저 밝혀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식이요법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 페닐케톤 요증이야. 원인이 뭐라고?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먹는 것만 조절할 수 있다는 즉 얘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페닐알라닌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돼. 왜? 페닐알라닌은 뭐니까? 그렇지,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먹여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페닐알라닌 시기라는 거야. 우리말로 독해하면 페닐알라닌을 필요한 양만큼만 먹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페닐케톤 요증인 환자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단백질을 무분별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는 빼줘야만 돼. 페닐알라닌은 빼준 상태에서 먹어줘야 되는 거지. 대신에 이제 페닐알라닌을 적게 넣어주니까 뭐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티로신은 부족해지니까 티로신만 보충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않지, 그지? 근데 산모가 페닐케톤 요증이고 아버지가 정상이면 생물은 체발 관찰의 학문이니까 스스로 뭔가를 추론해가지고 자꾸 반박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태아의 경우에는 얘는 이형접합이지, 그지? 자, 여기에서 이 이형접합이 여기에서 이 태아가 정상인 태아가 만들어질까, 뇌 손상이 있는 태아가 만들어질까는 추론 가능할까, 추론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좀 보면 되겠어? 추론 불가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추론하려면 뭘 알아야만 돼. 이 효소에 대한 활성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추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추론이 아니고 뭐지? 생물학적 지식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거야. 제발 뭔가를 머리 써가지고 추론하려고 하지 말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얘는 자기가 아직까지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구에게 의존적이야? 그렇지, 산모에 의존적이야. 산모가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라즈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태아에게 페닐알라닌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태아 시기부터 이 사람은 뇌 손상이 일어나게 돼. 그러므로 얘가 태어났어.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관찰에 대한 것이지 우리의 발생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것이지 제발 외우가 아니야, 알겠지? 신생아가 자기는 이형접합이니까 이제 페닐알라닌 히드록실 화효소를 만드는 거지. 만들면 이 신생아의 페닐알라닌 농도가 어떻게 돼? 정상이지. 그러나 뭐지? 그렇지, 뇌 손상이지. 이때 이 뇌 손상은 이것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야기된 거야? 그렇지, 태아 때 야기가 된 거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우리는 현상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현상이 어떻게 하면 말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지 현상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야, 알겠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이 뇌 손상에 대한 원인은 이제 규명이 되었으니까 치료할 때는 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치료해야 돼? 그렇지, 이 시기에 치료, 태아 시기에 치료를 하되 태아에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지, 산모에게 치료를 해야 되겠지. 산모가 임신 기간 동안에 저 페닐알라닌 시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물론 극히 일부의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인에서도 페닐케톤 요증에 대한 이상 증상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닐케톤 요증인 사람들은 항상 단백질 시기에 대한 것은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특히 산모의 경우에는 단백질 시기에 대한 것은 매우 조심을 해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또 일주일 지나서 잊어버렸을 것이니까. 채소 배지는 무엇을 채소 배지란다 그랬지? 야생형이 생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배지를 채소 배지라 한다. 알겠지? 야생형은 채소 배지에서 생장 가능한 것을 야생형이라 한다.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주는 채소 배지에서는 생장하지 못하고 하나 이상의 영양소가 추가되어야지만 생장이 가능한 것을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주라 한다 그랬지, 그지? 이 타톤과 비들은 이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주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할 때 X선을 조사합니다. 쪼여줍니다. 그러면 이 X선이 DNA에 이상을 형성합니다. 현재의 수준에서 개념을 적는다라면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X선을 너무 강하게 쪼여주게 되면 그러면 염색체에 큰 이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세포들은 대부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실험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지만 말자. 알겠지? 제발 실패하는 실험만 제발 가정하지 말자. 우리는 성공하는 실험에 대해서 가정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데 자꾸 뭘 하냐면 실패할 수 있는 조건들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냐고. 그럼 난 니하고 말하기 싫다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여기에서는 염색체의 돌연변이뿐 아니라 X선이 너무 강하게 쪼여지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얘는 염색체에 큰 손상이 야기되게 되고 세포들이 죽을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약하게 X선을 조사해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전구물질 A가 중간산물 B를 거쳐서 중간산물 C 그리고 최종 생성물 D로 전환된다라고 가정하자. 대신 타툼과 B들은 물질들을 선별해가지고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포 내에서 A가 몇 단계의 대사를 거쳐서 B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냥 A가 B가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A가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B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B가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몇 개의 대사를 통해서 C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B가 C가 되는 것은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므로 여기에 관여하는 것을 편의상 효소 1이라 하게 되면 효소 1은 하나의 폴리펩티드에 대한 설명이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에 효소 1에는 몇 개의 폴리펩티드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얘를 편의상 효소 2라 하자. 얘를 편의상 효소 3이라 하자. 그러면 효소 1이 결핍이 되게 되면 얘를 편의상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주 1이라 하자. 얘가 결핍이 되게 되면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주 2라 하자. 얘가 결핍이 되게 되면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주 3이라 하자. 그러면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주 1은 이 대사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때 얘는 최종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뭐라고? T가 있어야지만 생장이 가능한 물질, 생장이 가능한 놈이야. 근데 이 대사가 중단되니까 외부에서 T가 공급되지 않는 한 얘는 T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최소 배지에서는 생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대신 B를 넣어주게 되면 B를 이용해서 T를 만들 수 있겠지. 항상 어디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돼. T를 생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 그러면 B를 넣어줘도 얘는 T를 만들 수 있고 C를 넣어줘도 T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채소 배지에서는 생장이 불가능한데 생장하지 못하는 것을 마이너스로 하자. 채소 배지에 B를 추가하거나 혹은 C를 추가하거나 B를 추가하게 되면 B를 넣어주든 C를 넣어주든 T를 넣어주든 다 살 수 있겠지. 그치? 어렵나? 이해됐어? 돌연변이주 2의 경우에는 이제 이 대사가 결핍이 되고 있으니까 얘는 A를 가지고도 T를 만들 수 없고 B를 가지고도 T를 만들 수 없지. 대신 C를 넣어주게 되면 C를 이용해서는 T를 만들 수 있고 T는 그대로 T가 외부에서 공급되니까 얘는 생장이 가능하겠지. 그치? 여기가 결핍되게 되면 얘는 A든 B든 C든 전부 T를 만들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A가 있는 배지든 B가 있는 배지든 C가 있는 배지든 전부 생장이 불가능하다. 대신 T를 직접 넣어주게 되면 생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쉽지. 그치?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추론한 거잖아. 타툼과 비들이 여기에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험하면 뭐라고? 미친놈이야. 우리는 이 실험을 왜 할 것 같아? 모르니까 하는 거야. 알겠지? 역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추론하는 거야. 너무 쉽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를 보게 되면 돌연변이주 1이든 돌연변이주 2든 돌연변이주 3이든 전부 채소 배지에서는 생장이 불가능한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T가 들어가면 생장이 가능하다는 말은 최종 생성물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T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말 아니지. 그치? 다음은 항상 하나의 배지에서 생장이 가능한 것과 두 개의 배지에서 생장이 가능한 것을 먼저 비교를 하면 그러면 얘는 돌연변이주 3은 T가 있어야만 사는데 돌연변이주 2의 경우에는 C가 있더라도 살 수 있다는 말은 C를 이용을 해서 T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그치?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늘려가면 돼. 이제 두 개의 배지에서 생장이 가능한 것과 세 개의 배지에서 생장이 가능한 것을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돌연변이주 1의 경우에는 B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지? C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알겠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몸은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뇌는 너무 능력이 뛰어난 거지. 아니 B를 가지고 C를 만들어도 되는데 B를 가지고 D를 만들어도 되지 않냐는 거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거 막 읊어내려고 하지 마. 알겠지? 이 실험 자체가 1930년대 실험이야. 그럼 지금 90년이 지났어요. 9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 이론을 다뤘을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누구도 책에 그렇게 서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겠지, 그치? 그지 않아? 내가 딴짝이는 아이디어로 1분, 10분 동안에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90년 동안의 생물학자들이 그냥 지나쳤을까? 제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먼저 하지 말고 알겠지? 먼저 무엇대로 하자고.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숙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 된다고. 생물은 왜 이해가 안 된다고? 무지하니까.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뭔가를 자꾸 반박하려고 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싸우는 거야. 투쟁은 언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생물학자로서의 길을 할 때 이때 투쟁이 필요한 거야. 왜? 그래야지만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기존의 모든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는 학문들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분도 할 게 없잖아. 기존의 이론이 불안해야지만 내가 가지고 할 일 있을 거 아니야. 기존의 이론이 불안하단 말은 내가 기존의 이론들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투쟁이 필요한 거지. 사피 가봐봐.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알겠지?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웁니다. 왜? 그래야지만 지가 인정받으니까. 근데 교사는 싸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지? 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 우리는 되도록이면 책에 있는 이론들을 수긍하고 책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책을 보든 수업을 듣든 여기에서 B가 C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 이후의 생각을 언제 하면 된다고? 나중에 임용되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알겠지? 물론 자 전고물질 A가 P가 C가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맞지? 다시 미안. B가 C를 거쳐가지고 D가 되는 것이 아니라 B가 D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주면 됐단 말이지. 그럼 적어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맞아? 그잖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니 C가 D가 되지 않더라도 B가 있었을 때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하잖아. 맞아? 응. 자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으면 자기가 생각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기대치에 대한 것을 한번 적어봐. 자 여기에 있는 요소가 이렇게 되었어. A 배지에서는 살아. B 배지에서는 살아. D 배지에서는 살아. 최소 배지에서는 뭘 한다고? 살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돼. 한 번만. 알겠지?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지가 뭔가를 반박하려면 그 반박에 대한 전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과학을 배울 때 뭘 먼저 배우느냐면 이걸 배운다고. 정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영가설이 필요하다고. 뭘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영가설에 대해서 무엇을 설정한다고? 기대치를 설정한다고. 그리고 이 기대치를 무엇과 비교한다고? 반처치와 비교한다고. 비교했었을 때 이것이 옳지 않다가 되게 되면 나는 이 현상을 가지고 기각시킨다고.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생각을 하려면 그 생각에 대한 영가설이 있을 거 아니야. 영가설을 항상 적어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 근데 이게 너무 하기 싫어. 뭘 하면 돼?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근데 생각은 좀 하고 살아. 이해가 되겠어? 이 질문 너무 많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싶은데 깨울러가지고 전체적인 생각을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생각을 하려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책을 제발 믿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딱 하면 돼. 어정쩡하게 모든 생각은 다 하기 싫으면 괜찮으니까. 근데 대충 생각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기는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다행히 우리는 정말 주관식이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지. 객관식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이 사고를 너무 잘하는 거지. 왜? 지들도 어릴 땐 그랬으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이 사고 과정을 다 거쳐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계속 함정을 파는 거지. 이해가 돼? 문제는 우리는 그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론이 충분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밑에 문제나 밑에 문제 보지 마.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에게 심각한 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왜? 그렇게 함정을 파고 있으니까. 잘못된 사고를 갔었을 때 이 문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아니까. 더더군다나 예전에 문제가 좋은 문제도 심해. 그래서 예전 초창기에 문제들이 더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가면 이런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문제 아니까 그런 문장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매버리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보지 마라. 우리는 적는 거기 때문에. 적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글로 안 적었잖아. 물어보는데 책에 있는 태도만 적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에 문제나 밑에 문제는 보지 말아야겠지. 수능도 마찬가지야. 사고가 완전해야지만. 수능은 근데 고등학교 나는 수능 준비할 때 객관식 문제가 됐는데 왜 가능해? 생각 안 하거든. 딴 생각 안 하거든. 얘네들은. 그렇잖아. 생물 대칭 그래봐야 얼마 된다고. 지금 국영수학 바빠가지고 생물은 그렇게 보기 힘든데 언제 생각하고 있냐고. 이제. 책에 있는 거 외우기 바쁜데. 못 외워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생물인데 언제 생각하고 있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뭐 교육학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겠어? 여기 교육학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하면 그건 바보짓이야. 20점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 배점 높은 곳에다 투자해야 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용학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뭘 해버리자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좀 제발 생각은 좀 하자고. 알겠지? 이제 해결되겠어?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것이 얘는 거의 1세기 가까이 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가 있었다면 누군가는 지적하지 않았을까? 알겠지? 그러면 정말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항상 비교할 때 하나에서만 사는 것, 두 곳에서 사는 것. 알겠지? 얘는 하나에서만 사네. 얘는 두 곳에서 살아네. 결론은 뭐라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쉬워. 다음은 이제 하나씩 추가하면 돼. 두 곳에서 사는 것과 세 곳에서 사는 것을 비교하면 되겠지. 두 곳에서 사는 것과 세 곳에서 사는 것을 비교를 해. 그러면 얘는 이걸 가지고 시트롤린을 만들 수 있다.
세 곳에서 사는 것을 네 곳에서 사는 것과 비교해. 그러면 얘는 채소 배제의 전구 물질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오로니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너무 쉽지 않아? 그지? 방법 너무만 익히게 되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알겠지? 제발 배우자,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 표를 주면 이 표를 이용을 해서 이 그림만 만들 수 있으면 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 채소 배제의 전구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채소 배제의 전구 물질이 뭔지를 묻더라고. 질문을 보면 참 답답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은 보기 싫은 거지. 이게 설마 이 문제를 내고 채소 배제 전구 물질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라고 뭐지? 미친놈이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때는 뭘 묻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지식을 묻고 있는 것이 추론이 아니야, 알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나 또한 관심 없으니까 안 해봤습니다. 대신 시험 문제 무조건 내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 공부만 하면 돼. 책 찾아보면 돼. 생각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채소 배제 전구 물질이 오로니틴이 시트롤린이 알게닌 똑같은 것이잖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때 이 효소가 결핍이 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에서는 생장할 수 없고 나머지에서는 다 살 수 있는 것이니까 1형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 이 효소가 결핍이 된 것은 얘는 오로니틴과 채소 배제에서는 살 수 없고 시트롤린 첨가 배제, 알게닌 첨가 배제는 살 수 있는 것이니까 2형이 되겠지. 더 안 해도 되겠어? 쉽게 하자, 알겠지? 너무 쉬운 거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요즘은 논술형의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타툰과 비들은 처음 이 실험을 수행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단 이 사람은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되 약하게 쪼여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DNA가 물론 이중가닥이긴 한데 이 이중가닥이 하나의 분자처럼 작용한다. 즉 하나의 분자라고 가정한 거야. 하나의 분자에서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과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과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 다른 효소의 결핍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 DNA가 하나의 화학 분자인데 하나의 화학 분자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가 아니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화학 분자 내에 기능적인 단위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실험을 통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DNA 내에 존재하는 특정 영역이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 작용을 하고 이 기능적인 단위를 진이라 하자라고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유전자에 대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유전자의 가장 근접한 개념을 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1효소 1유전자설이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전자란 하나의 효소를 암호화하는 DNA의 기능적인 단위를 유전자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생화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효소가 하나의 폴리펩티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폴리펩티드가 4차 구조로 작용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인식이 되게 돼. 그렇다면 DNA상의 기능적인 단위는 여러 개의 폴리펩티드를 동시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게 돼.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얼마 있지 않다가 1효소 1유전자설은 1폴리펩티드 1유전자설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타툰과 비들의 실험이 이렇게 이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서 세포 내에서 생화학적 배사 경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 이게 굉장히 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유전자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정의해준 사람이 바로 타툰과 비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아직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거지. 이제 이 실험에 대한 의의가 뭔지 알겠어? 어쨌든 우리는 이 표를 보고 뭐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고,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겠지. 방법은 너무 쉽다 그랬지. 항상 하나의 배지의 생장이 가능한 것과 두 개의 배지의 생장이 가능한 것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에 첨가가 된 물질이 여기에 첨가가 된 물질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만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되면 배사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지, 그지? 같은 시대에 여기 타툰과 비들 계열은 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이 진을 쪽발이들이 뭐라고 번역했다고? 유전자라고 번역을 한 거야. 알겠지? 근데 같은 시대에 다른 부류는 우리 저번 시간에 앞에서 그렇지? 트랜스 검정을 통해서 기능적인 단위를 정의한 거야. 이게 뭐라고? 시스트론이야.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스트론도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기능적인 단위이고 얘도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기능적인 단위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은 진과 시스트론은 동의어처럼 사용한단 말이야. 되겠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내부에 먼저 집중하자. 알겠지? 그리고 많은 생물학적 지식이 습득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생물학적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해를 목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 이해가 안 되면 뭘 하자고? 일단 외우자. 많이 퍼즐을 모으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알겠지? 항상 뭐를 먼저 보자고? 하나의 페이지에서 사는 것. 그 다음은 무엇과 비교한다고? 두 개의 페이지에서 사는 것과 비교한다. 너무 쉽지 않아? 되겠어? 결론 도출이 뭐야? 그렇지. 페닐 피루베이터가 무엇으로 바뀐다고? 그렇지. 페닐 알라닌으로 바뀐다. 아까 했잖아. 여기 이 반응이 뭐라고? 가격 반응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는 페닐 피루베이트를 무엇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한 거야? 페닐 알라닌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한 거야. 근데 페닐 알라닌 농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역으로 가버린 거야. 그 체내에 뭐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페닐 피루베이트 농도가 증가되어 버린 거야. 이해됐어? 다음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지. 그렇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 프리페네이트가 뭐로 바뀐다고? 페닐 피루베이트로 바뀌는 거야. 다음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되지. 포리스네이트가 뭐로 바뀌지? 프리페네이트로 바뀌지. 이제 이해가 됐어? 포리스네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트리프판 생합성에도 사용되는 재료지, 그치? 트리프판이 만들어질 때도 코리스네이트가 재료가 되게 되고 페닐 알라닌이 만들어질 때도 코리스네이트가 재료가 되게 되는 거야. 되겠어, 이제? 그러면 대사 경로는 코리스네이트가 프리페네이트, 프리페네이트가 페닐 피루베이트, 페닐 피루베이트가 페닐 알라닌 안 적어도 되겠어? 여기에 반야는 효소가 결핍이 되었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 개의 페이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얘가 되겠지. 이형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 찾는 거 연습하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자, 이 효소가 결핍이 되었어. 얘는 여기와 여기만 생장이 가능한 것이니까 뭐라 하면 돼? 3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가 결핍이 되었어. 얘는
여기만 생장이 가능한 것이니까 뭐라 하면 돼? 1형이라 하면 되겠지. 너무 쉽지, 그치? 다음. 만약에 그래서 응용은 이것의 응용이야. 이 이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응용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것을 이중 돌연변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효소에 대한 유전자도 돌연변이가 생겼고 이 효소에 대한 유전자도 돌연변이가 생겼어. 그러면 두 가지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만 관찰될 때는 뭐처럼 관찰될까? 효소 2의 결핍 돌연변이면 이 배지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 그렇지? 효소 3의 결핍 돌연변이처럼 관찰되겠지. 그치? 적어봐. 알겠지? 그래서 보지 말고 손으로 계산해봐. 너무 쉽지, 그치? 그래서 이중 돌연변이가 있으면 얘는 효소 3이 결핍이 된 돌연변이 3형처럼 관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그치? 파툰과 비들은 빵 곰팡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 중에 하나가 크로스피딩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는 효모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물질 A가 B가 되고 B가 중간산물 B가 중간산물 C가 되고 C가 최종 생성물 D가 될 때 각각 관여하는 효소를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알파가 결핍이 된 것을 알파 마이너스라 하자. 베타가 결핍이 된 것을 베타 마이너스라 하자. 감마가 결핍이 된 것을 감마 마이너스라고 하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떠한 원리를 생각을 해서 실험을 설계를 했냐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채소 배지에서 배양을 했었을 때 여기 이 대사가 결핍이 되니까 세포 내에 A의 농도는 높다는 거지. 대신 B, C, D의 농도는 낮다는 거지. 베타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물론 A의 농도도 높지만 얘는 B의 농도도 높다는 얘기지. 당연히 A의 농도보다는 B의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것은 화학 평형과 관련된 것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A의 농도도 높고 B의 농도도 높다는 얘기다. 감마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A의 농도도 높고 B의 농도도 높고 C의 농도도 높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근데 여기는 이들이 원래 요구하는 물질이 뭐야? D인 거지. D이기 때문에 A나 B나 C의 경우에는 자신의 세포 내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는 A는 자기 A가 아니라 외부에 원래부터 있던 A이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것은 그냥 적게 받아들이면 되지만, 얘는 B가 많아지게 되면 필요 없는 B를 밖으로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지. 얘는 필요 없는 C를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만 돼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물질들에 대한 대사 경로에 대해서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실험하고 생각하자. 제발 실패하는 실험은 생각하지 말자. 왜 이렇게 돼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자. 이해가 되겠어? 그렇다면 베타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P를 분비해버리니까 이 B가 알파에게 제공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에게 제공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는 생장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크로스 피딩이라는 거예요. 먹여준다고. 얘는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렵나? 이해가 되겠어? 그렇잖아. 얘인데 P를 줘봐야 P를 만들 수가 없잖아, 얘는. 근데 얘인데 P를 주면 P를 가지고 T를 만들 수 있잖아. 되겠어, 이제? 근데 얘는 C를 분비해버리니까 얘 옆에는 이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 이런 고체 배지에다가 최소한의 T를 깔아줘요. 최소한의 T를 깔아주는 것은 어쨌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흔적에 대한 것은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량의 T를 T가 첨가가 된 상태에서 효모를 이런 식으로 도마를 해. 그러면 최소한의 T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도마를 한 것이 연하게 이제 세포들이 살아있는 흔적은 눈으로 보이는 거야. 대신 잘 살면 뭐가 되겠어? 세포의 밀도가 높으니까 진하게 보이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를 하자. 얘가 베타 마이너스를 하자. 얘가 감마 마이너스를 하자. 그리고 최소 배지에 최소량의 T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배지에는 뭐는 충분하게 들어있는 상태야? A는 충분하게 들어있는 상태야. A가 전구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이 알파의 경우에는 베타 옆에서도 살 수 있지. 감마가 알파에게 C를 주게 되면 감마 옆에서도 살 수 있지. 되겠어, 이제? 베타는 알파 옆에서는 살 수 없지. 대신 감마 옆에서는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관찰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추론했는데 실제는 뭘 한다고? 이걸 가지고 이걸 추론한 거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얘 때문에 살았다가 된 거지. 이것은 얘 때문에 살았다가 된 거지. 이것은 얘 때문에 살았다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에서 결핍된 효소는 여기에서 결핍된 효소보다 앞에 작용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결핍된 효소는 여기에서 결핍된 효소보다 앞에 작용해야 되는 거지. 너무 쉽지, 그치? 어려워? 이해됐어? 그러면 알파는 감마보다 앞에 작용한다. 알파는 베타보다 앞에 작용한다. 베타는 감마보다 앞에 작용한다. 그럼 알파가 베타보다 앞에 작용해야 되고 베타가 감마보다 앞에 작용해야 되니까 이 형태가 되겠지. 이게 효소에 대한 작용 순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추정할 수 있겠지, 그치? 이 방법 어렵지 않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 옆에서 얘가 산다는 말은
얘에서 결핍이 되는 효소가 얘에서 결핍이 되는 효소보다는 먼저 작용한다. 너무 쉽지, 그렇지? 얘 옆에서 얘가 산다는 말은 여기에서 결핍된 효소가 여기에서 결핍된 효소보다 먼저 작용한다. 얘 옆에서 얘는 사는데 얘 옆에서 얘는 못 살아. 그러면 여기에서 결핍된 효소가 여기에서 결핍된 효소보다는 먼저 작용한다. 되겠지? 이 표가 나오면 어떻게 써간다고? 하나에서 사는 것, 두 개에서 사는 것, 두 개에서 사는 것 때 추가된 물질이 이게 낫겠네. 두 개에서 사는 곳에 추가된 물질이 하나에서 사는 것에 추가된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된다. 이 표가 나오거나 혹은 이 자료가 나오거나 할 수 있겠어? 이건 방법을 제발 외우는 것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익혀도 다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실험 실패하는 거 가정하지 말고 다르게도 되지 않냐 하지 말고, 알겠지? 하는 방법만 딱 하면 복습할 때 5분이면 좋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절대 5분 이상 복습하지 말자, 알겠지? 147페이지부터 좀 넘어가자.